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94만 8천 명. 매일 2, 3천 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WBC 호주와의 1차전 아깝게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야구가 호주한테 일격을 당했는데요. WBC 자칫하면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돔에서 열린 1라운드 B조 1차전 경기,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호주하고의 경기인데 의외로 홈런 3방을 맞으면서 7대 8로 재역전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남은 3경기를 다 이겨야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좀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내일 일단 B조 최강으로 평가받는 일본하고 운명의 한일전을 벌이게 됐고, 그리고 11일 하루를 쉰 뒤에 12일에 체코, 13일에 중국하고 차례로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홈런 3점 홈런 2개 하고 1점 홈런 하나. 그렇습니다. 8점 중에 사실 투수들이 홈런을 맞아서 졌는데 국민들의 화를 돋군 사람은 따로 있어가지고 누구예요? 강백호 선수가 2루타 치고 가서 세레모니 하다가 맞아. 네. 태그아웃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지난번에 이렇게 껌 씹었던 것 때문에 지난번 아시안 게임인가요? 껌 씹었던 것 때문에 팬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오늘도 잘하고도 마지막 마무리 수순을 못 떠가지고 내일 네. 홈런을 그냥 쳐가지고 네. 일본을 꺾는데 선봉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저희들 그래서 내일 저희 방송도 1, 2부까지만 방송되고 저녁 7시부터는 MBC 라디오에서도 WBC 한일전 생중계합니다. 저희들이 양보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2부에서는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 모시고 한일전 관련해서 WBC 야구 관련한 이야기 또 듣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관심 있게 저희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자 먼저 어제 국민의힘 이 사실관계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관전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승자 패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예상대로 됐어요. 1차전에서 끝난다. 네, 저 월요일 날 막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김병민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할 거다, 잘 나올 거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김병민 후보가 들었나 봐요. 네네.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실수했나?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전화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방송도 김병민 후보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민영삼 후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거다라고 그것까지 맞추셨어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의 선거들을 좀 반추해 보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취합해 보면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틀린 게 더 많아요, 사실. 아니 정확하게 맞추셨고 오늘 제가 천하람 후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천 후보한테 여쭤본 게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처음에 소위 김기현 캠프 쪽에서 김병민 지금은 최고위원이죠. 쪽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밀어주다가 민영삼 후보도 밀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태용호로 갈아꼈다. 민영삼을. 그게 맞냐 했더니 맞다. 태용호 후보가 선전한 거는 딱 이 한 문구 때문에 그렇대요. 저 태용호가 당선되는 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라는 게 60대 이상의 당원들의 신금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당장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주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이런 제주도 여론이 많이 올라오던데 무릎 꿇고 좀 사죄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결선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냥 예측대로 좀 맞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후보들이 힘을 쓰기에는 구도나 프레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들은 1년도 안 된 그런 대통령이 좀 일 좀 하려고 하고 또한 당과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당대표 선거인데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좀 원하는 사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냥 구도와 프레임의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은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봐보세요. 지난번 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네. 그 다음날 방송은요 다 이준석 당대표 시대 뭐 그랬죠. 이걸로 쫙 깔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봐보세요. 김기현 당대표 시대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는 뭐 어제 선거 어떻게 됐나 이제 윤핵관들 어떻게 되나 네. 당직 인선 어떻게 되나 최고위원들이 더 나와가지고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김기현 후보는 어떠한 본인의 주도적인 자율적인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상당히 호흡을 많이 맞출 거다라는 게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새로 김기현호 출범했는데 친윤계 전진 배치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힘 완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인선이 좀 있었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선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거를 두고 뭐 여러 언론들의 평가를 보다 보니까 손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당직 인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일단 당대표 비서실장에 구작은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경북 구미 출신이고 범친윤계로 꼽히지만 이제 뭐 친윤색이 그렇게 강한 의원으로는 이제 평가받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남아 있는 당직들 특히 사무총장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은 이제 당의 살림살이를 총책임지는 주요 직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년 총선의 공천 실무에 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뭐 친윤계 재선인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윤재옥 의원 같은 인물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뭐 선거 전만 하더라도 장재원 의원 이름이 많이 들렸었는데 본인이 뭐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친윤계 의원이 들어갈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많고 정책위 의장 자리에는 이제 정점식 의원 검찰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사무부총장과 전략부총장, 사무부총장 중에서 이제 전략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자리가 이제 나뉘어 있는데 여기는 초선 친윤계인 박상민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목받는 자리가 임명직이 아니라 이제 선출직인데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4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 과연 누가 선출이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임명직은 안 맡겠다고 했지만 선출직에 출마 안 한다고는 안 했던 장재원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YTN 방송 인터뷰에서 이현주 의원이 장재원 의원이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우리 브리핑 해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원내 지도부 내지는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임경빈 작가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예. 일단 사무총장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 결국에는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다코스는 윤재옥 의원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윤재옥 의원. 네, 윤재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이 아주 두터워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위의장하고 있는 성일정 의원도 네. 대통령께서 신뢰도 많이 하시고 네. 일을 또 깔끔하게 잘 하기 때문에 네. 충청권 배려 차원에서 성일정 의원도 좀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인물을 하나 지켜봐야 될 게 박성민 의원이에요. 박성민 의원. 네,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네. 이 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만큼 신뢰가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초선 연판장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네. 아 그래요? 배현진 네. 의원이 한 건 아니에요? 뭐 같이 이름이 거론이 됐었어. 네.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어떠한 직책을 맡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결국에는 사무총장이 총선 실무를 본다고 하지만 더욱더 실무를 보는 거는 조직부총장이에요. 네, 조직부총장이 거의 당직자들과 함께 실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부총장을 시킬 것이다. 조직 사무부총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장재원 의원도 가능성이 있고 또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의 수도권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학용 의원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친윤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오늘 천하람 변호사가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하는데 소위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좀 그 우려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은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공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민심을 뭐 전달받아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겠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얼굴로 대통령이 이런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나 윤석열로 이 총선을 심판받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했던 얘기니까. 예, 강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다양성 아니면 비주류 뭐 비윤 배려 이런 것은 이번 당직 인선에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예. 어떻게 그러면 보이세요?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취임 일정 중에 하나가 연포탕을 다시 이제 강조했었던 건데 아닌데 이거 그러면 이제 그거- 당직 인선에서는 뭐 탄평책은 없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포탕은 그냥 가까운 시일 내에 후보 4명이 모여서 한번 먹겠네. 네, 저녁 한번 드시고 그냥 같이 화합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지 예. 당직과 관련해서는요. 다른 시기면은 그냥 비주류 배려할 수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직은 윤핵관들 쪽에서 한 99% 이상 장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대통령이나 윤핵관 측에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건 맞습니다. 공도 그쪽으로 가겠지만 과가 있을 경우에 그냥 대통령한테 쿠션 없이 직접적으로 그 과에 대한 비판이 가게 되거든요. 저는 뭐- 끊임없이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입장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뽑았잖아요. 네. 룰 바꾸고 사람 치고 억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엔 당대표를 만들었어요. 네.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결과도 그들이 온전히 이제 책임져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안철수, 그렇습니다. 천하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낙선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네. 23% 정도의 득표율로 이제 결선 투표 진출에 이제 실패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입지가 뭐 물론 이제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로서의 위용을 보여주는 데는 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의원 지역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가 경기 성남 분당 갑인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전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년 총선 때 공천도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어떻게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미래를 평가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당선이 안 됐지만 대략 23%가 넘는 득표를 했고 또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 안철수 뭐 우리 당에 입당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식구로 받아줄게. 만 해도 상당한 안철수 후보에게는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번에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면서 각 지역마다 자신의 조직들을 좀 확인하고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2027년도 대선에 출마하려는 발판으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내년 총선이 상당히 암울해 보여요. 그건 본인의 계획이고 조건이 그 계획을 성사시켜 줄지는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에 처한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자면 예. 우리 헬마우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분당갑 지역 다시 공천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험지를 나가라. 대권 후보 좀 어려운 데 나가서 당의 승리를 견인하는데 먼저 선봉장에 서라. 그러한 논리로 설득을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지역 김은혜 네. 수석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박민식 지금 보훈처 장관 그렇죠. 그분이 거기에 출마하려고 거기 원서까지 내고 경쟁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은혜 수석보다는 오히려 박민식 장관이 음.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뭐 천하용인 소위 이제 이준석계의 지도부 입성 실패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좀 정치적으로 이 자기 어떤 입지를 확보한 거는 이제 천하람 후보일 것 같고
뭐 일약 이제 무명에서 스타가 됐다. 그래서 뭐 천하람 나름 흑자 성적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당 대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당내 입지는 상대적으로 좀 쪼그라든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본인이 이제 얘기했었던 15만 표에서 20만 표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이 투표율에 대입을 해보면 거기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준석의 확장성이라는 게 여기까지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도 맞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구나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어요. 그렇더라도 현존하는 10만 대군, 10만 당원, 내 편. 이것은 다음번에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안 나가도 동원할 수 있는 표가 10만이나 된다라는 그렇죠. 거는 큰 힘이다. 현존하는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 중에서 당원들 10만 명을 자기 힘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야 워낙 매니아층도 있고 팬덤층도 있고 본인 스피커로서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는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천하람 후보가 오히려 저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쪽 비주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현실적인 거는요. 그냥 개혁적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주류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천하람 후보 지역도 지금 순천이라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고 네. 또한 정치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권력이 만약 핍박하기 시작을 하면요. 천하람 후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윤선 기자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 등에 대해서는 무슨 수가 있어도 더 강하게 찍어내겠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상상을 해봐도 잘 상상이 안 가요. 이준석 전 대표 쫓아냈을 봐보세요. 때보다 더 강한 방법? 뭐 압수수색인가요? 봐보세요.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1등했던 김재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준석께 다 추방하라는 게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 대리인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하겠는데 걔네들 반성문 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준석과 이준석계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두 최고위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원한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비주류가 동원할 수 있는 대항 수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지금 이제 8만 표를 확인을 했든 10만 표를 확인을 했든 그렇죠.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해왔던 거는 이제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가 자신의 이제 공이고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당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한 셈이기도 그거는 해서 쓰임새가 야당일 때랑 여당일 때랑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쓰임새가 다른 거죠. 야당일 때는 이준석의 쓰임새가 있는데 여당일 때는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이준석의 쓰임새는 없다라는 판단들을 당원들 다수가 한 게 아닌가.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뉴스 신세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성된 최고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그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격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혼연일체된 지도부라고 봐야 되겠죠. 혼연일체? 네, 동일체? 대통령실과 눈빛만 봐도 이제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지도부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우리가 당을 장악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고 당원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 이제 그 길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도부가 2016년에 8월 9일 날 당시에 청와대의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정무수석이 네, 당대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도 최고위원들이 강석호 의원 빼놓고 친박으로 쫙 깔렸어요. 네.
그때 나온 명분들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국정원연 뒷받침하는 당의 모습 보여야 된다. 김무성이 비주류로서 대통령을 힘들게 했다. 우리는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 그러한 명분이었거든요. 2016년 8월인가요? 8월 9일. 예. 그리고 그때 전당대회에서. 탄핵됐죠. 그러니까 이게 혼연일치하는 대통령실과 모든 보폭을 같이 하는 당 지도부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국힘 전당대회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자, 오늘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쌍특검 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묶어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진성준 의원 비롯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기존에 원래 이제 발의돼 있던 특검법이 있는데 거기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허위 경력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걸 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하고 교집합을 최대한 많이 넓게 잡아보겠다. 그래서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좀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좀 특검 도입을 위한 속도를 높이는 쪽에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이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 좀 주목되는 게 앞으로 이제 정의당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발의됐던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때도 역시 이 특검 추천권이 좀 논란이었는데 정의당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공조를 할지 그게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벌써 이제 본회의를 전망하고 표단속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들한테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3월 23일 목요일하고 3월 30일 목요일 본회의 때 뭐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당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날 본회의에 의원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걸로 봐서는 속도전을 좀 낼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법사위가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쌍특검은 전부 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양곡관리법은 사실은 본회의에서 그냥 의결하면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이거 본회의에 통과입니다. 올라가 있는 거라서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주도권을 좀 잡아오려고 하는 민주당의 뭐 쌍특검 앞세우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자들과 권력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상식 뭐 이런 것을 갖고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해서 좀 유연하게 봐준다라는 인식과 인상을 국민들과 야당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법은 어쨌든 모든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시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도 만약에 너무 민주당이 정의당과만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나서게 되면 여당과도 좀 협상을 해서 좀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특검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그냥 의지와 힘만 갖고 특검법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패스트트랙 들어가면 빨라야 8개월, 길면 맞아요. 11개월 네. 지납니다. 올 연말, 올 하반기나 연말쯤에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0일 정도 예.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아예 이제 기간까지를 상정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특검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또 이제 지게 되는 총선을 거기 때문에. 앞두고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한 관측도 있고 아니면은 현역 대통령 영부인을 향한 특검법은 또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간접적으로는 예전에 온로비 특검이 있긴 했죠. 간접적으로. 간접적? 예.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이시영 씨 관련된 MB 특검법이 또 있긴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어쨌든 의혹은 털고 가야 돼요. 의혹 계속 갖고 가면요. 이거 앞으로 4년 내내 집권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특검해라 의혹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란만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창고 대방출은 시작된 걸로 보여요. 엊그제도 또 무혐의. 창고 대방출이라고 그래요. 또. 엊그제도 무혐의 하나 또 났잖아.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무혐의한 그럼 거지. 상고대장출 뭘 또. 말고 이게 줄줄이 무혐의. 줄줄이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